이 경기 불황에 서민들 시름은 깊어만 가는데 지난 한 해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은 평균 2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황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고위공직자들만 재산이 2억 원 정도 늘어났을까요? 어떤 특별한 재테크 비법이 있을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느 정도 늘었는지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302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평균 재산은 15억 3,400만 원, 전년도보다는 2억 1,000만 원이 늘었고요. 고위공직자 절반 재산이 상위 5% 늘었고 고위공직자의 70%는 어쨌든 간에 단 1원이라도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처럼 보시는 것처럼 재산도 많고 그다음에 재산이 대부분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이나 다 사정이 있고 나름대로의 재테크를 열심히 했다라고 설명을 하겠지만 얼핏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는 힘든데 결국 저렇게 고위공직자들, 공무원들만, 정치인들만 재산을 늘렸구나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평균적으로 보면 참 이럴 때 보면 그런 거예요. 평균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분명히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왜 일반 서민들과 이렇게 차이가 날까. 뭔가 좀 잘못된 일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품을 수 없게 만드는데 또 막상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또 그럴듯한 또 부실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참 야, 이게 정말 그야말로 우리 법적으로 말할 때도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그런 경우처럼 비추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정말로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부동산 시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니까 정말로 명목상의 어떤 그냥 글자 그대로 통장에 넣어두게 이자만 부르는 식으로 늘어난 것이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가 있으면서 이거는 긍정적인 효과겠죠. 전에에 비해서 올해 새로운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부로 못하게 된다는 건 맞지만 네. 거기에 더해서 국민들이 가졌을 어떤 실망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일부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직계 배우자 이런 사람들 말고는 공개 안 한다는 조항들을 이용을 해서 주변 가족들 재산을 또 안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부분한테는 또 의혹이 또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들이 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떤 표 이렇게 잘 정리된 걸 봤더니 지금 고위공직자 가구 집단과 일반 국민 가구 집단의 상당한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억 원 이상, 1억 원 이하 등 보면 요약하면 이제 이게 통계학적으로 봐도 두 집단은 그야말로 별개의 집단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좀 쉬운 얘기를 하면 이 두 집단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점에서 저는 상당히 좀 의아스러우냐면 이게 불황이라고 해서 우리가 상당히 경제가 지금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 돈의 경맥 동화 형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한 집단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불황 무풍지대로서 지금 보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과연 그 이유가 이제 무엇이겠는가? 여기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물론 재테크의 노하우가 있다. 이거 자체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니까 나름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청문회 과정을 이렇게 지켜봤을 때 고위 공직자 청문회에서 늘 나타났던 것이 예를 들면 이게 투기냐 아니면 투자냐에 대한 논란 그리고 탄로를 했느냐 또는 편법으로 증여를 했느냐 또는 위장 전입을 했느냐 이런 문제가 항상 공통적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과의 혹시 관련성은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따가운 시선 같은 것이 있는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예. 고위공직자가 됐다는 것 자체가 네. 이 사람들의 그 전에 과정을 보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했다든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성취도가 높은 분들이거나 이제 이런 분들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다면은 재산이나 여러 가지 생활 수준도 일반 국민의 평균보다는 높은 게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고 네. 또 하나는 자본주의의 특성, 그러니까 자유경제 시대 경제주의의 특성 중에 하나 단점이죠. 한계자 단점이 자산이 있는 사람이 자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그렇죠.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적 성취도라든가 경제적 성취도가 있는 분들이 재산이 늘어나는 건 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하에서는 네. 어느 정도는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물론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좋은 재산 형성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결과 발표를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원래 자신이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이 어떤 식으로 정당한 이유로 돈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고위공직자가 되고 나서 어떻게 이 돈이 늘었는가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안 그래도 신문 기사에 어떻게 해서 고위공직자가 되고 나서 이렇게 돈이 늘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부동산과의 뭐 유가증권 아니면 증권이 늘어났다. 그런데 부동산이 어떻게 돈이 늘어났나라고 했더니 올해 전국 개별 공시지가가 7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다시 비춰서 본다면 결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재산이거든요. 근데 공시지가는 실제 거래상 가격과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들을 고위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 그걸 보고 사실 일반 서민들이 저렇게 돈이 많나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한 번 더 놀란 거죠. 내가 그냥 이 그래프상으로 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실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렇죠. 일반 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네. 상대적인 박탈감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자, 이제 뭐 재테크 기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합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의 재테크 기술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부업은 작가인가, 모태부자,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부자인 사람도 있고 결혼 잘해서 돈 많은 분도 있고 부동산 투자해서 그런 분들도 있는데 자, 부업은 작가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인데 이 자서전이나 회고록 자서전을 쓴 것들이 뭐 인세가 상당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한번 볼까요? 재산은 이제 31억 6천만 원에서 3억 3,600만 원이 늘었는데 이 가운데 8,300만 원이 인세 수입이다. 문재인 대표는 재산이 13억 원으로 신고가 됐는데 5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1,500만 원이 역시 인세 수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책 잘 내고 괜찮네요. 그러니까 그 책이 그러면 그야말로 이제 중국에서 그 뭐 베스트셀러가 이제 됐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자서전. 예, 박근혜 대통령 자서전이. 그게 상당량이 이제 판매가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인세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그 작가에 따라서 출판사가 조금 차등을 둬서 지불을 하긴 합니다. 뭐 처음에 5%, 10%로 됐다가 그다음 재판 3판을 찍게 되면 뭐 15%까지 올려준다거나 뭐 그런 식인데. 글쎄, 뭐 저도 이렇게 번역한 책을 한번 내긴 했지만, 예. 뭐 인세 한 50만 원뿐이 못 받았었거든요. 책이 좀 안 팔려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인세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 수입을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말 사회적 영향력이 있고, 또는 그 책의 내용 자체가 국민 전체에게 뭐 다가갈 수 있는 뭐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뭐 갖고 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고, 또는 지금 우리 그 대통령이니까 그 내용 자체에 많은 독자층이 호기심과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수입 증대에 한 중요한 요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시고 야당 대표신데 그래도 가장 그래도 모범적인 사례 아닌가요? 이 나머지 것들보다는 어쨌든 두 분은 본인의 노력으로 본인이 일해서 보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3억 이상이 늘어나신 거는 쓰실 데가 없으시잖아요. 복싱지기도 하시고 예. 청와대에 머물고 계시니까 삼성도 자택값도 어느 정도 오르긴 했었고 해서 이 두 분의 사례가 가장 모범적인 사례이고 앞으로 나머지 들고 계신 뒤에는 그래서 비교를 하자면 조금 서민들 입장에서는 좀 시기와 질투가 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런 내용처럼 예. 보이네요. 박근혜 대통령의 연봉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삼성동 자택의 공시지가가 오른 거 인세 수입하면은 저 늘어난 딱 그만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모범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시기와 질투가 시작되는 부분이 되는데 모태부자라는 것은 이제 날 때부터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이제 새누리당의 김세연 의원 그리고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인데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1,443억 원이군요. 정몽준 전 의원이 떠난 자리를 차지를 했습니다. 김세연 의원이 1위, 1,443억 원. 자, 이제 어느 기업의 대주주라고 하고요.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 중에서 6위를 차지했는데 재산이 137억 원. 뭐 증가한 액수는 적군요. 김세연 의원이 457억 원 증가했으니 1,000억 원이었던 재산이 1년 만에 1,400억 원으로 늘었다. 예. 부럽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네. 굳이 꼭 정치를 해야 될까? 그냥 기업 활동으로 열심히 사회 경제에 공헌하는 게 낫지. 굳이 꼭 정치판에 들어와서 정치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오히려 깨끗한 정치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렇긴 하겠지만 저분이 더 잘하는 걸 해야지 왜 정치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니 근데 모태 부자시잖아요. 저분이 잘하신 게 아니고 저분의 그 선조나 이게 위에 분들이 잘하신 거라서 꼭 저분이 경제를 잘한다고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그 의원이 이제 김세연 의원인데
국회의원 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1,443억 원. 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뭐 재산이 뭐 원래 많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뭐 당 대표하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신경을 썼는지 재산 증식액은 거의 없고 다만 이제는 그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 한 해 동안 400억 원 넘게 늘어난 이유는 배당, 주식 배당 그리고 주식의 가치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니까 그러니까 워낙 주식이 많아서 예. 또 업체 운영을 뭐 국회의원 하면서 잘했는지 뭐 대주주기 때문에 얼마나 기업 운영에 관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주식이 그만큼 주식 그 가치가 상승했다는 건 뭐 어쨌든 그 회사가 운영을 잘했다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뭐 기업이 뭐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뭐 걸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또 접네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기업이 돈이 지금 안 돌아가고 있다. 우리가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이런 것인데 이것이 이른바 그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그 소위 그 사내 유보금이 계속 이제 쌓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문제점들을 좀 많이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등등을 이제 포함을 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경제적 여러 가지 지금 장애 요소들과 지금 이렇게 그 증가하고 있는 것과 이게 조금 미스매치가 좀 되는 면이 그러니까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기 나이도 보시는 것처럼 젊고 재산도 1,400억 원대에다가 또 장인어른이 전 국무총리니까 요즘 말하면 뭐 엄친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엄마 친구 아들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높으신데 저희 어머님 친구분 중에는 저런 아들이 없으세요. 예. 좀 많으시고 기업 활동과도 좀 무관한 게 이분은 그냥 주주로서 재산이 많으신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경영에는 관여를 안 하는 상태에서도 저렇게 움직인다는 게 기업을 누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또 그렇잖아요. 나는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 기업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이에 기업이 잘 돼서 자산까지 늘어나는 경우니까 저거는 뭐 엄친아 정도로는 안 되는 설명인데. 예. 다음 한번 유형 알아볼까요? 결혼 덕, 결혼 탓. 덕이라는 건 이제 좋을 때 얘기하는 거고 탓은 이제 나쁠 때 얘기하는데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바로 뒤통수 나왔네요. 예. 왜 저렇게 준비를 했을까? 예. 자, 이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재산이 이제 409억 원을 신고를 했는데 그 중에 340억 원이 부인 명이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6억 8천만 원을 신고를 했는데 그 중에 6억 8,400만 원인데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6억 8천만 원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빚이 6억 8천 있다는 얘기죠. 자, 일단은 우병우 수석 400원, 그 중에 부인의 재산이 340억. 왜 이렇게 많을까요? 부인을 잘 만나서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아마 모르긴 몰라도 뭐 제가 그냥 예상컨대 혹시 이제 그 결혼을 할 때 예를 들면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열쇠 가져갔을 때 무슨 검사, 판사 뭐 변호사 뭐 그 시대에 예를 들면 이렇게 좋은 부인을 만나서 뭐 결혼을 한 행운이 뭐 있지 않는가 뭐 그렇게 우병우 수석의 장인어른께서 그 골프장 소유를 하시고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우수석 부인께서 이제 신고한 재산에서 전 좀 약간 눈길이 가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여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재산이 있어요. 뭐 채권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이런 건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좀 제가 눈길이 가는 게 1,200만 원 상당의 이 가장 좋은 시계죠. 롤렉스 시계와 또 다이아몬드 1캐럿 그리고 다이아몬드 1캐럿은 뭐 결혼할 때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2캐럿에 루비 반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루비 반지도 2캐럿짜리가 있구나. 저는 이거 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인분은 굉장히 재력가이신 것 같아요. 보시니까. 부동산 뭐 건물 같은 경우 강남 쪽에 뭐 건물만 한 45억 정도 되는 건물이 있으신 걸로 봐서 그런 어떤 자산에 비해서는 가지고 계신 액세서리는 굉장히 소박할 정도의 수준이죠, 사실. 그러니까 신고하신 거만 신고하신 거. 그래서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이것밖에 없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유하시고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거를 이제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죠. 이제 혼테크라는 뭐 적절하지 약간 비꼬는 그런 방안인데 젊은 이제 법조인들이 옛날에 이제 법조인의 숫자가 적고 그래서 이제 결혼이나 중매 시장에서 굉장히 뭐 상한가를 쳤을 때 컨택트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잘 하신 셈인 거죠. 저는 2, 3, 4 중에 이 3번이 제일 시기가 질투가 가네요. 그렇죠. 2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이제 박원순 시장의 부인이 이제 사업 같은 거를 하면서 이제 빚을 졌는데 지금 뭐라 그러죠? 관사가 28억짜리 전세인데 6억 빚진 분이 참 좋은데 사시니까 그런 것도 뭐 부럽다고 해야 되죠. 다음에 마지막 주제는 역시 부동산.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뭐 화면에 나오고 잘 안 보이겠지만 이른바 청와대 핵심 비서관 3인방이죠.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부속비서관, 그리고 안봉근 국정부 비서관. 이 세 비서관이 작년에 약속이나 한 것처럼 강남에 아파트를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원동의 아파트, 삼성동의 아파트, 또 삼성동 아파트. 그래서 재산은 뭐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지만 뭐 비서관을 활동하고 또 국회에서 보좌관하고 한 분들 치고는 뭐 재산을 많이 또 모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저 금액을 보니까 진짜 공시지가로 하시나 봐요. 서초구 잠원동과 강남구 삼성동, 네. 또 강남구 삼성동에 저 금액의 아파트들이 제가 그렇죠. 있는 것 그런 같지는 저도 않거든요. 1구역에 그래서, 살고 있지 예. 않고 저기로 이사를 갔어요. 8억에 잠원동 아파트 예, 할 수 그래서 있으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걸 보면서 또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계속 언론에 아마 가장 많이 거론이 됐던 분들이 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셨잖아요. 본인들이 잘못을 했건 안 했건 간에 그만큼 세간의 귀추가 많이 주목돼 있었고 또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정말 일도 많으시고 하셨을 텐데 네. 언제 저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물론 뭐 대출 받고 예금 팔고 해서 이전에 했던 거 2, 4만 가신 거라고 하시지만 네. 아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아 뭐 말 많은 사람들인데 또 강남에 집 샀네? 이런 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지난해에 저렇게 하셨어야 됐을까? 예. 좀 고개가 좀 갸웃거려지긴 합니다. 어쨌든 핵심 3인방이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 결국은 역시 인기 있는 곳은 아파트. 그것도 강남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자 이런 재산 공개에 대해서 과연 누리꾼들, 네티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광희원 앵커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촌철살인입니다. 네, 촌철살인 이광현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공개되면서 네티즌들 반응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특히나 요즘 같은 불황에 국회의원 5명 가운데 4명의 재산이 증가했다는 소식에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의원님들 재산 대체 왜 저렇게 많을까? 29만 원으로 사는 전직 대통령도 있는데 의문 제기와 비꼬기를 동시에 하는가 하면 돈 많은 의원님들이 서민들 고충을 할까? 이 버스비 70원 발언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옛날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 국회의원 재산 랭킹 1위를 고수했던 정몽준 전 의원의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회의원들만의 재테크 방법이 궁금하다. 자기들끼리만 공유하는 것 아닌가라며 재테크 비법을 궁금해하는가 하면 말이죠. 또 검은 돈이 아니라면 돈 많은 건 죄는 아니다. 문제는 그들의 무능함이라며 국회의원들의 돈보다도 능력을 지적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촌철살인 알아봤습니다.